이게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 자신감이 없는 면접관들 있잖아요. 뭔가 좀 긴가민가 하는데 이력서 보다가 학점을 딱 봤네? 근데 학점을 딱 봤는데 뭔가 되게 공부 안 한 점수가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슬그머니 점수를 내린다는 거. 2점대 학점 본 적 있으세요? 2점대 학점, 제가 2점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전문 면접관이자 이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조직 및 산업심리학의 박사 학위가 있으신 우리 고윤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전문가분들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 OX 퀴즈로 오늘은 또 재미있는 주제로 OX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은 면접에서 중요하다. 하나, 둘, 셋! 오, 답변이 갈렸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처음에 뭔가 주제나 처음에 그 말투가 좋으면은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약간 좀 임팩트 있지 못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또 구독자나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늘더라고요. 그런 관점이랑 좀 비슷하게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 뭔가 편안하고 밝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기대하는 면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O를 들었습니다. 저는 X를 들었는데요. 사실 그 면접에서 중요하다. 저는 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평가에 연결이 되느냐를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첫인상이 어떠냐보다도 그 회사마다 갖고 있는 역량의 평가 지표들이 각자 있는데 그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역량을 보여줬냐이지 사실 첫인상은 그에 직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인상은 중요하다. 첫인상보다도 이 초도 효과는 이제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면접에 임하는 태도 아니면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인상을 보여주는 것은 무척 중요하죠. 근데 뭐 다리를 떨고 있다거나 누가 얘기하는데 그냥 딴청하고 있다거나 이런 인상들은 평가에 중요하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면접관 교육을 할 때 우리 박사님, 교수님 이제 면접관 교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도 전문 면접관들 아니면 내부 면접관들한테 교육을 해드리는데 생각보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면접관의 오류에 좀 잘 휘둘린다. 그래서 O 쪽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학점 잘 안 드러내지만 예. 만약에 그냥 뭐 굉장히 훌륭한 대학에 학점도 굉장히 좋다 하면 마치 그 사람 인성도 잘 보일 것 같은 맞아요.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처럼 첫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착각이 오래가지. 오래가지고 왜냐면 잊혀지지 않거든요. 이게 또 첫인상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내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XX랑 닮았는데 그 사람 일 되게 못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인상이 쭉 이어져서 오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면접자뿐만 아니라 면접관에게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대답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어려운 질문은 단점이나 나도 모르는 질문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이거는 네, 같은 거를 들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공학 계열의 회사들 있잖아요. 뭐 전기나 아니면 뭐 관련한 어려운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지식을 물어보게 되는데 신입사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지식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걸 알고 모르느냐보다도 어느 만큼 이해했는지 정도로 보는 거지 완전하게 이해하는 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내가 이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학습하겠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밝힌다면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O라고 들었는데 예외사항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점 같은 거 물어볼 때, 뭐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거 물어볼 때는 어설프게 이야기했다가는 다 걸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직무 분야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직책자, 전문가분들이 보게 될 텐데 그냥 어설프게 했다가는 다 걸려가지고 쪽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 같은 걸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 단점이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좀 나쁜 성향이 있다라고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회사에서는 그게 조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적인 부분은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하면서 조금 약한 단점을 좀 보여준다든지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부 직원이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현명한 답변은 있을까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청렴, 윤리. 네, 네. 근데 이게 어려운 질문 중 하나로 음. 많이들 꼽히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게 상황 면접이잖아요. 내부 직원이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그걸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천편일률적이에요. 똑같이 답을 하셔요. 대체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일단 그 수위를 보겠다. 관련한 매뉴얼을 보겠다. 또는 상사에게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해본 다음에 해결해 보겠다. 그럼에도 안 된다고 계속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위에 상사에게 얘기하겠다라는 무리수까지 던지게 되는데 이 질문은요 면접에서 개인의 역량을 확인하기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 질문이 그러하듯이 평가자들이 본인은 이 평가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을 하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대답을 했을 때 내가 5점을 줄지 4점을 줄지 이게 명확하게 서 있고 또 이 내용이 모든 평가자들한테 공유가 되어 있어야 그게 올바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원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좀 난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판단하면 굉장히 올곧게 답변할 수 있는데 조금의 조직 생활에 융화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답변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관련한 일에 대해서 뭐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거나 맞아요. 저희도 이와 관련된 역량 평가를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고 또 답변하기도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부 직원이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목격했을 때라는 말은 경험이잖아요. 근데 내가 전 회사라거나 아니면은 뭐 전 학교라거나 그러면 학교에 대한 부끄러움이 또 표출될 수도 있고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 직장의 상사가 좀 안 좋은 타겟이 돼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마 쉽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고 자기가 잘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뭐 기업명이나 특정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면은 제가 조직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은 없고 누군가가 저한테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런 요청을 했다거나 그럴 때 내가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해본 경험은 있지만 목격한 적은 없다. 이런 게 더 나은 대답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유튜브 컨텐츠에서 한번 다루는 그런 주제인데요.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보기 전 면접 후기를 보는 것이 좋다.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역시 같네요. 네. 면접 후기를 보는 게 좋죠. 네, 좋죠. 다루셨겠지만 이미 이 얘기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면접 후기에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사기업에서는 2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임원분들이세요. 그러면 한 조직의 임원들은 빨리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전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참고로 이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면접 질문을 보다 보면 다른 회사와 좀 차별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후기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 하는 게 바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사람을 보는 기준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회사는 뭐 창의적인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전에 남들과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봤던 경험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고 연습해 간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고 미리 준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영상 찍었던 이유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 후기를 볼 필요가 없다고. 그걸로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고. 그건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계속 채용만 설계하고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면접 질문을 보면 첫 번째로 평가표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보면
이러한 역량들을 평가하겠구나라는 걸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게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이상한 좀 분위기적인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현재 좀 상황이라든지 분위기,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좀 좋아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막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회사 그 팀 부서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잘 감내할 수 있냐, 이런 분위기도 조금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면접 보기를 보고 그런 게 간파가 됐다고 한다면 저는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보기 보셔야 돼요. 참고로. 네. 왜냐하면 바뀔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질문의 내용들도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도움은 되죠. 말씀해주신 대로 분위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생산 쪽의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나는 포멀한 면접 분위기를 예상하고 갔다가 현장의 분위기로 좀 놀랄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위기일지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되죠.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컨텐츠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공기업 면접이 사기업 면접에 비해 어렵다. 하나, 둘, 셋. 오, 이거는 답변이 갈렸어요. 네. 저 이거는 우리 박사님이 왜 X를 든지인지 알아요. 왜냐면 박사님들이 상대하는 기업들은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네,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이 이제 그 지원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다수의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면접이 어렵다라고 순위를 보자면 그룹사 대기업들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형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O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X를 들은 것은 사실 둘 다 어렵다. 뭔가 더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일단 공기업 면접의 장점이자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상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역량을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 뭐 창의성이라면 대체로 이런 질문 얘기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공기업 면접의 좀 어려운 부분은 공기업은 이제 구조화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냥 그 사례에서 멈추게 놔두질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한 상황이 어땠는지, 역할은 뭐였는지, 배운 점은 뭐였는지, 앞으로 그래서 그 발판으로 우리 직무에서 뭐 할 건지 구조화된 면접을 쭉 하기 때문에 흔히 하는 그 꼬리 질문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기업 면접에 비해서 어렵다? 그리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웠던 건 사기업이 이런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해 본 건데 어디로 질문할지 몰라요.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른다. 특히 맞아. 대표님 말씀과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작은 기업의 CEO들은 창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너십이 강하신 분들 있죠. 주인의식이 강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들도 정해져 있고 우리 회사의 기준들도 명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나왔던 문제들이 아닌 추가적인 질문들을 막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기업에서 면접관 교육을 한번 하면서 놀랬던 건 제가 굉장히 공식적인 구조화 질문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을 때 그런 것보다도 개인의 사적인 질문들을 하는 걸 더 선호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측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기업들은 많이 자유롭고 공공은 좀 자유롭게 질문하려고 하면 앞조와 뒷조의 질문들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공정성, 뭐 절차적 문제가 되니까 그건 쉽지 않고 사기업들은 좀 자율권이 있죠. 많이 있죠. 다음 질문은 저 또한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합격에 있어서 나이는 크게 상관없다. 하나, 둘, 셋. 제목. X를 네, 넣었고. 제가 이렇게 소신 없는 사람은 아닌데 딱 한 번만 세모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편집해 주는 거죠. 지금 제가 주로 이제 공공기관들 채용을 또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X라고 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채용이 됐을 때 확률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합격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령 철폐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 모집에 50세 이상의 분이 지원하시고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케이스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홍보활동도 하고 막 하긴 하는데 합격이 될 정도의 그 50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의 100% 비꼰대에다가 신입사원들이 가로 옆에 놓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그런 분위기나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그런 신념,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더 이쪽이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그 고민들은
지금 31인데 신입 준비하려고 한다. 걱정된다. 다른 사람들은 막 26, 7 이렇게도 다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정도 나이 차는 괜찮다. 근데 진짜 7, 8년 이상, 10년 이상 뛴 것들은 저는 좀 영향이 있고 한 4, 5살 정도 차이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신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경력직이신 분들은 물론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면접을 보시면 되는데 신입사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30대 중반 후반이다라고 하면 일단 면접관 분들은 미스테리하죠. 왜 오셨을까? 이미 하고 있었던 직무는 뭐였을까? 설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면접 시간이 제한적인데 사실 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해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나이는 상관이 없어야 하지만 그런 불리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나이에 대한 불리함이라고 표현은 하긴 했지만 그 나이보다도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왔고 왜 그 경로가 바뀌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시간만 흘려보냈다면 충분히 불리할 수도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많이 도입이 됐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좀 지원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은 낮은 학점은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 하나, 둘, 셋! 저도 세모. 제가 세모. 저도 세모. 저도 세모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는 X입니다. 저는 일단 세모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서 학점을 봅니다. 근데 학점을 보는데 평균 평점을 보는 것들은 지금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근데 세모에서 X측에 속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게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 자신감이 없는 면접관들 있잖아요. 뭔가 좀 긴가민가하는데 이력서 보다가 학점을 딱 봤네? 근데 학점을 딱 봤는데 뭔가 되게 공부 안 한 점수가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슬그머니 점수를 내린다. 그런 마음의 동료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2점대 학점 본 적 있어요? 2점대 학점, 제가 2점대였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근데 기억하고 그 있습니다. 대표님으로 계시니까 네. 저는 그냥 제 경험이지만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니까 학점을 부여하잖아요.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 때는 대체로 모든 학교들이 좀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온라인 학습이다 보니까 대면 학습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없었죠. 명확하게 변별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시험인데 그땐 또 와서 시험도 못 봤을 때라서 대체로 A 학점들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때 학점을 받았던 사람과 지금 학점과 비교하자면 사실 그건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별로 관여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는 있죠. 2점대다. 얼마나 공부를 안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X라고 표기는 했지만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 전공이 점수에 맞춰가는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전공을 가했다. 근데 나중에 자신의 진로를 되찾아서 다른 쪽 뭐 자격증을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취득하느라고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등의 뭔가 근거 있는 확실한 본인의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상관이 없다의 그 네. 학점의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2점대는 아닌 것 같고요. 2점대는 아니고 요즘에 학점을 볼 수 있는 기관들을 보면 3.5가 아닌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낮다고 봐도 3.2? 근데 3.2와 3.5가 그렇게 변별력 있게 저희한테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건 보는 것 같아요. 4.3 이상이야? 뭐 4.4야? 그러면 와, 이 친구는 정말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했구나 정도는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상에 장학금을 받았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다면 눈여겨보지만 어떤 특정한 점수의 기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점은 예전에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약간 성실도 측면으로 좀 많이 먹고 들어간다. 왜냐면 누구는 이 4.0 받고 누구는 4.3을 받았다. 이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기가 뭐 놀 거 조금 양보하고 참아내면서 했다라는 거니까 학점은 잘 보긴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의 학점과 지방대학교의 학점 따는 것들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봤던 것 같아요. 한 기업에 지원한 학교의 인원,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이제 막 89명을 지원을 했고 저기 있는 지방대가 막 32명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학교에 학점 평균을 낸다면 거기에서 몇 % 상위인지에 따라서도 심사할 때 적용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학점에 대한 그 프리미엄, 서류 점수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낮아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라떼는의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이게 필터링이라는 용어로 막 유행했었어요. 저희 맞아요, 때 맞아요. 그쵸.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서열을 내려요. 이제 학교 순서대로 이제 엑셀로 쭉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점별로 쭉 필터링하고 토익 점수별로 쭉 필터링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긴 했어요. 근데 그게 포장됐었죠. 좀 성실도를 보는 거다라고. 저도 그걸 무조건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성실하게 했으니까 학점이 잘 나온 거겠죠. 근데 그게 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이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처음 면접 볼 때 학점이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땐 참 제가 철이 없었지요. 이라고. 방송의 시간으로. 참 자유로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면접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 둘, 셋. 오, 이거 답변이 갈렸어요. 네. 저는 원래 X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마지막 할 말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이제 평가는 끝났고 지금의 발언들은 이제 평가와 관계없이 여쭤보는 겁니다 라면서 마지막 할 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기업들이 제가 볼 땐 소수다. 대기업 일부나 공공기관들은 이제 이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 점수에 대한 그런 변동 없이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있는 면접관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봤고 저도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면접위원들 중에 이제 위원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이제 시간 관리도 해주시고 지원자들의 이제 감정이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앞에 자기소개와 마지막 할 말은 사실은 평가 기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정석 같은 이야기인데 일단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의 평가 기준이 한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3개에 맞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와 뒤에 있는 질문들은 그럼 그것과는 연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평가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표님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기소개를 시키는 분들이 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자꾸 자기소개 시키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암기하듯 설명해내면 긴장이 풀리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평가 기준과는 연결되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소한다? 그런 느낌으로도 접근하신대요. 근데 만약에 자기소개 내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아니면 맨 뒤에 하는 내용들이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안에 만약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제 평가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정석과 같은 이야기고 제가 그냥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어떤 한 지원자가 너무 멋지게 잘해낸 거예요, 면접을. 와, 이건 브라보. 모든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다 박수칠 정도로 와, 직무면 직무, 인성이면 인성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인상도 되게 호감 가는 외모였고 모든 면에서 되게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박수를 쳤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평가가 쭉 긍정적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 메시지까지 좋으니까 이건 확신에 찬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회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다는 느낌으로 이제 어필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평가 기준에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평가를 확신하게 하는 그런 요소이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에 할 말에 대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죠. 네, 해야죠. 네. 이때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를 해주고 싶으셔서 또 감동도 받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장 마지막 지원자가 오늘 하루 종일 애쓰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훈훈한 분위기만 만들 뿐이지 뭐 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근데 이 안에 만약에 본인이 기존에 궁금했었던 회사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아까 내가 미처 답변하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한다면 너무 긍정적이죠. 근데 무의미한 말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아. 마지막 할 말 시켰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섭섭하더라고요, 그냥. 네, 왜 기회를 더 주는데도 이야기를 안 할까? 궁금한 게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마지막 할 말을 좀 멋지게 진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정성 이슈가 있어요. 앞에 3명의 지원자가 있는데 한 분만 말을 하게 하면 이거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황급히 또 옆에 분께
또 할 말 있냐고 물어보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 관리가 안 되니까 곤란하기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자가 조금 많다. 그러면은 이제 공정성 이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시 채용으로 좀 면접관도 한 2명밖에 없고 지원자도 1명이다. 이럴 때는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할게요. 좋아요. 네.